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파치과 이종혁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네오포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FGG, 프리진지발 그래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FGG의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직은 약간 익숙치 않으신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오늘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FGG를 이야기하기 전에 각하치은은 과연 필요한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연치에서는 각하치은은 거의 컨센서스가 일치되는 것을 보이고 있는 편인데요. 각하치은의 존재 유무가 치주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치에도 치은 연화 마진을 설정한다던가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소대 부착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각하치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주위에 각하치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적인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각하치은의 존재 유무가 치주 질환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각하치은이 부족할 때 치태가 더 많이 축적되고 염증과 연조직 퇴축, 그리고 부착 상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스테올로지 2022년에서 컨센서스가 모아진 내용인데요. 그래도 어태치드 케라티나이드 진지바가 2mm 이상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플란트의 잇몸 상태를 보면은 저렇게 진지발 마진에서 뮤코진지발 정션까지를 우리 케라티나이드 진지바 각하치은으로 보고 있고요. 그 위에 본가 치조골과 부착이 되지 않아서 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마지날 진지바라고 하고 있고, 그 아래 치조골과 부착이 이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어태치드 진지바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각하치은 중에서는 특히나 저는 어태치드 진지바가 치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라티나이즈드 어태치드 진지바, 각하치은의 임상적 이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염증이 심부 조직으로 파급되는 걸 방지하고요. 유리치은의 퇴축을 방지하고, 유리치은의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하고, 치조 점막의 움직임을 완충하고요. 또 칫솔질, 저작 등 기계적인 자극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에 각하치은이 존재하는 것의 이점은 기계적 자극에 대해서 대응이 되고요. 유리치은, 치조 점막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청소성이 항상 메인터넌스의 용이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임상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인상 체득을 더 쉽게 하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자연치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는 저런 식으로 노출된 치근을 덮는 치료에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이 경우는 투스텝 서저리로 하방에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상태, 치유가 일어난 상태에서 치료 정칙으로 다시 리포지션하는 플랩을 이용함으로써 루트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후에는 원스텝 서저리로 저렇게 FGG를 바로 노출된 치근 위에 시행을 해서 노출된 치근을 커버리지하는 술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루트 커버리지 술식들은 나중에 프리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CTG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연치에서 의미를 좀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TG로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덴탈 임플란트에서 FGG의 타이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BR이 계획되어 있다면은 GBR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픽스처 식립 전에도 시행할 수 있고요. 픽스처 식립과 동시에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술식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또 2차 수술 전에 FGG를 해서 각하치은을 확보할 수도 있겠고요.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은 2차 수술과 동시에 혹은 2차 수술 후 임플란트 식립을 원 스테이지 서저리로 했을 경우라면은 인테그레이션 기간을 거친 후에 힐링 어버터먼트가 체결된 상태에서 FGG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장착 후,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 장착 후, 아니면 메인터넌스 중에도 FGG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FGG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수술과 동시에 혹은 2차 수술 후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GBR과 FGG의 술식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식립 전의 상황이고요. 플랩을 거상하고 치조골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픽스처를 식립합니다. 치조제의 버칼측이 위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레드가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컨트롤을 위해서라도 GBR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본그래프트를 시행하고요. 이 경우에는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임플란트 1차 수술 때 이렇게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이쪽에 치은 두께의 증가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FGG 술식에 꽤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이루어냈고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2차 수술과 함께 FGG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FGG를 위해서는 우선 부분층 판막을 이용해서 에이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통해서 FGG가 고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치조정 결계를 풀 티크니스로 열어서 커버 스큐를 찾아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도넛 사이트에서 1에서 1.5mm 정도의 두께로 프리즌지바를 체득을 하게 됩니다. 형성된 모양에 맞게 된 프리즌지바를 골막 측에 봉합을 해서 FGG의 고정을 이루게 되고요. 저는 골막 수철을 FGG 이식편을 골막 수철을 할 때 전정 측에서 치조정 측으로 골막을 통과시키면서 FGG를 고정하는 방법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다 좀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수처가 가능하고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힐링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GG 할 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 최후방 치아의 디스탈 부분을 확실하게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형성을 하고 이식편을 확실하게 고정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저 부분이 부족해지게 되기가 쉬운데요. 저 부분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청소성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봐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테지만은 전방 부위, 무치악부의 전방 자연치는 각하치은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FGG를 할 때 해당 임플란트에만 FGG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치아 정도 전방 치아는 같이 FGG를 시행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FGG의 힐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페이지 1, 수술 날로부터 0에서 3일 정도까지는 이식편이 생착된 골막으로부터 디퓨전에 의해서 혈액 공급을 받고 혈액과 양분을 받고 생착을 시도를 하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2일부터 11일까지 페이지 2에서는 리바스큘레리제이션 페이지라 그래서 재혈관화, 이식편의 재혈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식편의 생착이 완성돼가는 시기입니다. 페이지 3에서는 그 생착된 티슈가 머추레이션 되는 머추레이션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살펴보면요. 방금 했던 수술의 다음날 사진인데요. 이식편은 약간 하얗게 변하고 하얗게 변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9일 후의 모습입니다. 9일 후에는 겉부분의 표피가 약간 박리돼 나가고 안쪽에서부터 저렇게 재혈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1일 차의 모습인데요. 21일 차에서는 이제 이식편의 상피화가 완성이 되고 이식편이 주변 조직과 생착이 이루어진 모습을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FGG의 힐링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하는 술식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차 수술을 앞두고 있고요. 카카치은이 저렇게 띠 형태로 굉장히 좁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치아에 특히 소구치부, 하악 소구치부에서는 저런 식으로 카카치은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카카치은이 부족해지면서 저렇게 치근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같이 체크하면서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빨간 라인을 따라서 인시전 라인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벽칼측으로 1에서 2mm 정도, 최소 1mm 정도의 카카치은을 가져가면서 부분층 판막을 열어야 나중에 저쪽에 골막봉합으로 APF를 고정하기가 용이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후방으로부터 전방으로 이런 식으로 절개를 가하게 되고요. 이때 절개를 가할 때는 골막을 절제를 하면 안 되고 적절한 깊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날의 폭이 1mm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상태로 저는 깊이가 1에서 1.5mm 정도 되도록 설정을 해서 1차 절개를 가하고 있습니다. 레시피언트 베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첫 1차 절개는 후방부부터 전방부로 시작을 해왔지만은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형성할 때는 전방부부터 후방으로 가면서 형성을 해나가는 게 저희가 수술의 업스케스상 훨씬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블레이드 날이 크라운 방향을 향하게, 치조정 방향을 향하게 놓고서 뮤코진지발 정션 하방에서 약간씩 들어가면서 약간씩 날을 밀어 넣으면서 파셜 티크니스 플랩의 시작을 형성을 하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파셜 티크니스 플랩의 시작 부분이 형성이 되면은 다시 블레이드 날을 전정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서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핀셋으로 잡고 이렇게 당겨보면 어떤 파이버들의 부착을 볼 수 있습니다. 골막과 파셜 티크니스 플랩 사이에 어떤 파이버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서 이렇게 당겨보면은 파이버들이 움직여지고 당겨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기 이렇게 하얀 실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날을 골막에 블레이드 날을 수직으로 닿게 한 다음에 약간의 브러싱 모션을 하면서 커트해 나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골막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저런 파이버들을 비교적 움직임이 없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버들이 정리가 됐고요. 파셜 티크니스 플랩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그 전정측으로 돌려서 골막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골막봉합이 상당히 중요하고 좀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골막봉합을 위한 봉합사로 6제로 나일론을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흡수성 봉합사의 사용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흡수성 봉합사도 물론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그 니들 길이 12cm의 니들 길이를 가지고 있는 6제로 나일론 봉합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가끔은 모노필라멘트의 6제로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을 하고 또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6제로의 멀티필라멘트 봉합사, 바이크릴이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봉합사는 상당히 좋은 봉합사이기는 한데 멀티필라멘트로 되어 있어서 골막을 통과할 때 그 조직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직과의 마찰 때문에 봉합사를 이렇게 끌어내는 과정 중에 골막이 좀 찢어지는 일들을 저는 몇 번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노필라멘트, 나일론이 됐건 흡수성 봉합사가 됐던 매끈한 타입의 모노필라멘트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초심자 선생님들한테는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법, 이제 니들과 니들을 90도로 잡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구강 내에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때는 억세스 상에 어려움이 좀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골막봉합을 할 때 좀 그런 편인데요. 그래서 가운데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45도 혹은 더 큰 각으로 약간 틀어서 잡아서 니들 조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니들홀더의 그립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저 그립과 판 그립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그립입니다. 근데 저런 그립들은 구강 내 깊은 곳을 조작하기에는, 그 다음에 세밀한 곳을 조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밀한 곳을 조작을 할 때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펜 그립을 주로 많이 쓰고요. 구강 내 깊은 곳에 니들을 자입한다거나 할 때는 리버스 그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스 그립의 같은 경우에는 팜 그립이나 시저 그립에 비해서 팔꿈치를 높이 올리지 않아도 구강 내 깊은 곳까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자의 피로도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니들 그립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들과 니들 홀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형성된 APF를 골막에 고정하는 작업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니들과 니들 홀더를 90도 각도가 되도록 잡고 각하치은, 되도록이면 각하치은 내에서 1.5mm에서 1mm 정도 사이로 조직을 캐치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골막으로 들어갈 때는 니들 홀더를 이렇게 45도 혹은 선생님들께서 편하실 수 있는 각도로 잡고 펜슬 그립으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12mm의 니들은 골막을 따라서 니들의 만곡을 따라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면은 5에서 6mm 정도 조직을 통과하면서 캐치가 되게 됩니다. 이 조직을 골막을 캐치해서 통과를 할 때는 니들의 만곡을 따라서 반드시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억지로 니들 홀더를 잡고 돌리는 것보다 니들의 귀 있는 부분을 살살살 밀어주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조직을 손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니들의 만곡을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12mm의 바늘을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면은 5에서 6mm 정도 캐치가 되게 되고, 이거를 다시 APF를 시행한 판막으로, 부분층 판막으로 돌려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똑같이 5에서 6mm 혹은 더 크게 폭을 잡고서 니들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매듭을 지을 때 저 부분의 플랩이 많이 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에서 3mm 정도만 잡고 통과를 시킨 후에 매듭을 지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요. 이 수처는 하프 버리드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비교적 깨끗한 모습으로 부분층 판막을 골막에 고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후에 구계측으로 와서 저렇게 봉합사에서 나온 봉합사를 감싸고 있던 페이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재단을 한 이후에 구계측에 붙여놓고 저렇게 재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우리의 날의 폭이 1mm 정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대로 떼어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체득된 프리진지바를 이식할 곳에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식편의 고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완성도 높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식현의 제일 한가운데 치조정 부분을 관통해서 고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전방으로 후방으로 치조정 부분을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고정을 해서 고정을 완성을 하고요. 이 이후에는 가장 어려운 이제 골막 쪽에 하방 쪽에 고정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드롤더를 더 각을 줘서 잡은 다음에 골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똑같이 그 니들의 망곡을 따라서 골막을 찢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과를 하게 되고요. 반대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나온 것을 저렇게 연결한 힐링 어버트먼트 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봉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X자로 치은을 적절히 눌러주면서 봉합을 할 수 있고요. 이 봉합은 크로스드 호리전탈 슬링 수처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니들을 다시 90도로 잡고 저쪽 하방 쪽에 골막을 먼저 통과한 후에 위로 돌려서 치조정 측으로 돌려서 FGG, 프리진지바를 캐치해서 고정을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수처가 곤란했기 때문에 호리즌탈 매트리스 수처를 이용해서 봉합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게 되고 전방에 자연치에도 크로스 호리즌탈 슬링 수처를 통해서 이식편의 고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팁은 FGG 하는 사이트에 전방 하나 정도의 치아는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고 각하층이 부족하다든지 측은의 노출이 있다면은 FGG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자는 겁니다. 인접 치간골의 레벨에 따라서 치은 피계 효과도 적절히 볼 수 있고 인접치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FGG로 진지발 컨투어를 좀 개선하는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차한 지 오래되어서 딜레이드하게 식립을 하게 됐는데요. 초진 상태시고요. GBR과 함께 식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GBR 시에 릴리징 인시전 때문에 저렇게 소대가 높게 부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뮤코진지발 정션은 거의 치조정에 근접한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었었고요. 프레넘이 저렇게 높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범위의 FGG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통증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십니다. 2차 수술과 함께, 2차 수술 시기에 2차 수술과 함께 저렇게 FGG를 시행을 하게 됐고요. 이 정도 범위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식 도넛 사이트를 보호한 모습이고요. FGG 6주 후에 최종 보철물이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세멘 제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키에서 약간의 구치부에서는 2키에서 약간의 수프라 마진을 주고서 보철물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뮤코진지발 정션이 저렇게 하방으로 내려와서 인접치와 유사한 라인을 갖게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내원을 못 하시다가 얼마 전에 오셔서 6년 만에 팔로우업이 되었습니다. 6년 만에 팔로우업이 되었을 때 처음보다도 더 보기 좋은 구치부의 컨투어를 볼 수 있습니다. 뮤코진지발 정션은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교환면 측에서 봐도 그 치은의 외형이 인접치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착 당시에 비해서 오히려 치은에 크래핑이 일어나서
이키 내지 약간의 수프라로 형성했던 마진이 서브 진지바 마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치조골의 레벨도 6년간의 비교적 짧은 팔로워 기간이지만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케이스도 FGG를 이용해서 진지발 컨투어를 개선한 케이스입니다. 36번에 임플란트가 계획이 됐고요. 뮤코진지발 정션이 치조형 측으로 많이 이동하고 협측의 볼륨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리식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2차 수술 때 FGG만 시행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치도 각하치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35번 인접치까지 FGG를 동시에 함께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비교적 두툼한 협측의 컨투어를 볼 수 있습니다. 치조골 레벨 또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지금 1차 수술과 GBR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애초에 치조골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프트 양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측에서 보셨을 때 이런 정도로 뮤코진지발 정션이 치조정 측으로 올라와 있고, 협측에서 봤을 때도 7번의 오랄 하이진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구강 전정이 거의 소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상시보다 더욱더 구강 전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은 범위로 또 더 많이 내려서 APF를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범위를 열어서 APF를 고정을 했고요. 구개 측에서 치아 하나에 대한 FGG 치고는 제법 긴 양의 각하치은을 체득을 해서 전방 치아인 5번까지 함께 FGG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치유가 일어난 후의 모습인데요. 전정의 깊이를 예전 상태로 거의 수술 전의 상태까지 거의 회복을 했고, 협측으로도 컨투어에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다수치에 대해서 임플란트 수복을 할 때 FGG를 시행을 해서 진지발 컨투어를 회복한 케이스입니다. 우선 40번 때 6, 7번 대구치에 임플란트를 수복을 하고 FGG를 시행한 모습인데요. 이때는 약간 실수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7번 후방, 최후방 치아의 후방 부위까지 충분히 FGG를 시행하지 못한 좀 에러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표시된 것만큼 더 FGG를 시행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됐을 거라고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내를 보호한 사진이고요. 반대측 30번 때는 앞에서의 실수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최후방 치아의 후방까지도 충분히 열어서 FGG를 시행하였습니다. 수루 2주째 스티치아웃 직전의 모습이고요. 3주째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 파노라마입니다. 이 이후에 또 한동안 내원이 없으시다가 6년 반 만에 팔로우업이 되어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했던 FGG에 비해서 약간의 위축은 있지만은 구강 내에서 치태 관리가 용이할 정도의 충분한 각하치은 양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특히 7번 후반까지도 각하치은 양이 확보되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7번 후방으로의 그 각하치은을 FGG를 조금 부족하게 했던 부분도
이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환자분은 오른쪽이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년 반 정도의 팔로업인데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본 레벨도 유지하고 있고 각하치은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증례들은 모두 이제 1차 수술 때 흡성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2차 수술 때 흡성 멤브레인은 이미 흡수가 되어 있고 그대로 2차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인데요. 그 비흡성 멤브레인을 썼을 때 2차 수술 시에는 비흡성 멤브레인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판막을 열어야 됩니다. 풀티크니스 플랩을 열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풀티크니스 플랩을 열게 되면은 그 APF를 시행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FGG가 좀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2차 수술을 그대로 2차 수술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비흡성 멤브레인을 먼저 제거를 한 후에 다시 치유를 기다려서 다시 2차 수술 때 FGG를 하는 걸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여러 번 되는 거는 반가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non-resorbable 멤브레인, 비흡성 멤브레인을 썼을 때 FGG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흡성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GBR 고리식과 식립 사진인데요. 이렇게 골 흡수가 심했기 때문에 비흡성 멤브레인과 함께 약간의 수직적인 골 증강도 도모를 했었습니다. 자가골 넣고 이종골을 넣고 non-resorbable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고 그 위에 다시 흡성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막을 좀 더 그 비흡성 멤브레인이 들뜨지 않도록 조금 안정을 시키고 그 상방의 연조직도 나중에 조금 더 두껍게 생기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모습이고요. 이 경우는 6개월 정도 후에 2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수술과 함께 FGG가 계획이 되었고요. 보여드리는 빨간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가하고 부분층 판막을 형성합니다. 부분층 판막을 형성한 후에 다시 전층 판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형성하는 전층 판막은 수직 절개를 주지 않고 시조용 절개만 가한 후에 플랩을 거상하고 그 거상된 틈 사이로 비흡성 막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부분층 판막을 먼저 형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풀로 열어서 멤브레인을 꺼내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페리오스티움과 서브 뮤코저가 같이 있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예전에 멤브레인 하방은 수도 페리오스티움이라는 조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흡성 멤브레인을 제거한 모습이고요. 이후에 부계 측에서 프리진지바를 체득한 후에 통상적인 방법이랑 마찬가지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니들이 그 수도 페리오스티움을 같이 통과하도록 자입을 하면서 멤브레인을 그 프리진지바를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너 사이트는 보호를 해주고요. 2주의 치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흡성 멤브레인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저런 멤브레인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티타늄 메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티타늄 메쉬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티타늄 메쉬를 제거하면서 2차 수술을 하고 FGG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조제 위축이 좀 심한 편이고 각하치은이 굉장히 부족하신 편입니다. 예전에 이제 앵글 리덕션 히스토리도 있으셔가지고 이럴 때는 저희가 GBR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나중에 그 버컬 플랩을 어드밴스 하기가, 릴리징 인시전을 가한 후에 어드밴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엣지를 보이고 있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협측의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에서 자가고를 일부 채취를 한 다음에 샌드위치 형식으로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티타늄 메쉬를 장착을 했고요. 티타늄 메쉬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티치아웃 때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한 달 체크, 2달 체크 때 조직이 얇아지면서 노출되는 일을 종종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꼭 리저버블 멤브레인, 흡성 멤브레인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흡성 멤브레인을 같이 써주시면은 티타늄 메쉬의 노출은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상방의 연조직의 두께는 두꺼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FGG를 하는 조작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리식 후에 플랩을 닫을 때 버칼 플랩의 어드밴스가 굉장히 어려웠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설치개, 링구얼 플랩을 어드밴스 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링구얼 플랩을 어드밴스 할 수 있는 테크닉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일로 하이오이드 라인 상에서 계속 박리를 이어나가면은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의 슈퍼피셜 파이어가 조금씩 박리가 되면서 플랩이 비교적 쉽게 늘어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박리를 하면은 저쪽으로 통증이나 출혈에 의한 부종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적절한 정도의 박리는 적절한 정도로 박리를 하시면서 릴리징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비교적 많은 양의 고리식이 진행이 됐는데 문제없이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스티치 아웃된 모습이고요. 나중에 2차 수술 직전의 모습인데 오른쪽은 2차 수술 직전의 모습이고 왼쪽은 수술 직전, 1차 수술 직전의 모습입니다. 설측의 뮤코진지발 정션이 릴리징 이 시전은 아니지만 그 링구얼 플랩을 어드밴스 했기 때문에 치조정 측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2차 수술을 하게 되면은 설측에 각하치은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GG를 양측으로 협측과 설측 양측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설측의 FGG를 시행을 할 때에는 그 부분층 판막을 치조정으로 치근단측으로 내려서 봉합할 때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최소한 정도의 각하치은만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3에서 4mm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GG는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계획된 것보다 조금 크게 떼고 그 다음에 FGG 가운데 수평 절개, 치조정 절개를 닮은 슬릿 절개를 넣어서 그 사이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해서 치조정 측을 고정을 하고 버칼과 설측 양측을 FGG로 고정을 해서 FGG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설측 플랩을 어드밴스 할 때는 나중에 2차 수술을 생각하고 2차 수술 때 설측에 어태치드 진지발을 많이 잃지 않도록 계획을 한 상태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GG와 본 리스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타 의원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고 보철 수복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해주셨어요. 보시면은 그 기존에 체결돼 있던 힐링 어버트먼트는 높이 2mm짜리의 힐링 어버트먼트입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저희가 임플란트가 굉장히 쉘로한 뎁스로 뎁스 컨트롤이 제 기준에서는 뎁스 컨트롤이 좀 아쉬운 채로 식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하치은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거의 1, 2mm 정도의 프리진지바 정도만 남아있고, 픽스처 주변에는 본로스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제거 후 다시 식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용상의 불리한 점,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그대로 보철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분께서는 재식립은 원치 않으셨고, 일단은 보철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잇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FGG만 한 후에, 이 상태에서 FGG만 시행을 한 후에 보철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픽스처 주변으로 스레드 2-3개 정도의 본로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처치는 하지 않고 힐링 어바트먼트를 더 높은 곳으로 교체를 하면서 FGG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스티치 아웃 때의 모습이고요. 통상적인 치유 과정을 거쳐서 6주, 한 달에서 6주 정도 사이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해서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내원이 끊기셔서 잊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드린 후에 1년 반 정도 지나서 16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다시 내원을 하셨었어요. 치아가 프랙처 돼서 이때 식립을 하고 사진을 찍어 봤더니 36번 기존에 골소실이 있던 36번 부위에 처음 오셨을 때랑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돼서 파노라마상에서 골소실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서 페리에피칼 사진을 찍어 봤더니 보철물을 제작할 당시 찍었던 사진에 비해서 완연하게 본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은 4년 정도 팔로우업을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래에 약간씩 보고되고 있는 것들 중에 임플란트 주변에 부착된 각하치은이 하방의 치조골 상태에 본 레스폰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FGG가 하방의 본 레스폰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FGG 술식을 앞으로 임플란트 임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얘기로 FGG의 도넛 사이트 프로텍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도넛 사이트 프로텍션을 저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PRF를 스퀴징해서 조직을 떼어낸 자리에 채워놓고서 봉합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옴니백 스플린트나 아니면은 레진 스플린트를 이용해서 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랄 에이드와 수철을 같이 이용해서 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팩을 쓰기도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는 플로우블 레진이나 템포러리 필링 머티리얼 있죠. 저희 인네이 프랩하고서 안을 메우는 용도로 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득된 자리를 커버를 하고 그것을 수처로 고정하는 이런 방법들도 간단하게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체득된 자리를 완전히 덮어주는 배려를 하는 것이 수루 통증을 예방하는데 막아주고 좀 줄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임플란트 주위에
각화 부착지은은 컨트로버스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 필요성이 조금씩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피칼리 포지션드 플랩과 FGG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각화치은을 확보할 수 있는 술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조직 대체제들이 요즘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실험 성적을 보면은 그 자가 조직인 프리진지바 그래프트 각화치은에 비해서는 더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GG는 각화치은의 형성뿐만이 아니라 구강전정 회복, 특히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임플란트 수복물에 있어서 협직 컨투어의 형성에 대단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각화치은의 확보가 하방의 치조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